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닌 삶 자체가 써내려간 치유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각 사람 안에 숨겨진 힘, 그리고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가장 작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을 아침, 계절의 첫바람이 서울의 옛거리 구석구석에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의 흔적이 벽을 뒤덮은 작은 집 안에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순자 씨입니다. 올해 80살이 되셨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쳐 그녀의 가냘픈 손을 비춥니다. 80년 동안 비와 햇살에 그을린 마디가 있는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은 새하얀 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썰어냅니다. 칼은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들어 올려졌다 내려졌습니다. 그 소리만이 집안의 거의 완벽한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묵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풍경은 묘한 평화를 풍겼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의 안개에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물 냄비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은은한 무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그 향이 순자 씨의 마음속 깊은 기억을 어루만진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거리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 과거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당시 김순자 씨의 손은 그렇게 주름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날렵했습니다. 매일 오후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향긋한 된장찌개를 저어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작은 식당에서 외아들 박민준을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혼자 일했습니다. 그 시절의 삶은 매우 고달팠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이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쓴 깡마른 소년 민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민준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덤마, 정말 맛있어, 라고 외치곤 했다. 추운 겨울밤, 어머니와 아들이 작은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가장 맛있는 두부를 그릇에 담아주곤 했다. 한국 어머니의 사랑은 화려한 말로 표현되기 어렵다. 겨울날 뜨거운 국 한 그릇, 딱 알맞게 간을 맞춘 김치, 그리고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한 묵묵한 희생 속에 그 사랑이 담겨 있다. 순자 씨에게 민주는 세상의 전부이자 자랑이며 온갖 폭풍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였다. 소리가 변한다. 지금 도시의 소음.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잔혹했다. 그 해의 소년 민준을 휩쓸어가고 중년의 박민준으로 돌아왔다. 장면은 다시 현재, 그녀가 외롭게 묵국 한 그릇을 끓였던 전날 저녁으로 넘어간다. 민준은 무거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고 아내와 자식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의 보이지 않는 삶의 압박을 짊어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엄마가 끓인 국 한 그릇 앞에서만 기뻐하는 아이가 아니다. 집세, 학비, 그리고 치열한 직장 경쟁의 부담은 그의 정신과 인내심을 갉아먹었다. 순자는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식탁을 차렸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피곤하며 어딘가 어색했다. 엄마.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일이 잘 안 돼요. 지출이 늘었고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요. 순자는 허벅지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더욱 초조해진 듯 했다. 그는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엄마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다. 엄마, 요즘 힘든 시기예요.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잖아요. 항상.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모두 한 것 같았다.
순자는 잠시 아들의 지친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돈 한 푼 없이 건강이 악화되는 80살 할머니의 모습. 짐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김순자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된장국은 끓이지 않고 무국 한 손만 끓였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옷까지 몇 벌을 포대에 가지런히 챙겨 넣었다. 테이블 위에 몇 줄짜리 짧은 편지를 남겼다. 민준아, 나 잠시 떠날 거야. 나 찾지 마. 나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어? 너 스스로 잘 지내렴. 그녀는 세상에 나올 때처럼 조용히 떠났다. 그녀의 결심은 늙은이의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평생을 자식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는 이미 지친 자식의 어깨에 자신의 마지막 삶을 짐으로 삼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옥탑방이라 불리는 작은 다락방을 찾았다. 비좁은 공간,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더웠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 추웠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다. 하지만 지금 순자에게 이곳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방에 앉아 유일한 창문으로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치 먼지처럼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파트 건물 아래 사거리 모퉁이에 작은 복권 판매소가 있었다.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복권을 사는 것을 보았다. 복권 판매원은 아직 이가 없는 그녀 또래의 노인으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복권을 파는 것이었다. 복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동전 몇 푼을 버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복권은 이 내벽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비록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일지라도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길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목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신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김순자 씨가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여정에서 비록 흔들리지만 단호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순자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침묵의 비극의 양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악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황과 압박,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희생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들 박민준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의 첫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덧없는 안도감을 깨달았을 때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몇 줄의 짧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 그 문장은 안도감과 동시에 그의 양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흔히 씁쓸하게 부르는 헬조선 내 전형적인 거의 완벽한 산물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숨막히는 경쟁이 펼쳐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부서장이라는 현재의 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교회에 할부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딸을 영어와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가 번 돈은 모두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듯했다. 민준의 삶은 끊임없이 고된 삶이었다. 일찍 일어나 지하철에서 몸을 부딪히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참석하기 싫은 회식에 참석하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하지만 재정적 압박과 만성 피로라는 렌즈를 통해 본 그 사랑은 왜곡되었다. 그의 몸을 보라. 그것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불면증은 수년간 그를 따라다녔다. 그의 밤은 끝이 없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불균형한 수표 통장, 상사들의 불평,
곧 납부해야 할 신용카드 고지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배는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잦은 속쓰림과 소화불량,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후에는 때때로 복통을 겪었다. 의사들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그의 몸은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효도 드라마에서 묘사되듯 어머니에게 더 편안한 삶을 선사하지 못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아버지와 효도하는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았던 사회에 대한 숨겨진 분노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민준의 경우처럼 효라는 신성한 개념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밀함, 배려, 나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너무 커지면 부담으로 변합니다. 민주는 마지못해 범인기 됩니다. 선량한 사람이지만 상황에 밀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 바람소리,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이제 김순자 씨와 그녀의 다락방 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하루는 거리가 아직 아침 안개에 뒤덮여 있을 때 시작됩니다. 자명종이 없으니 80살 먹은 그녀의 몸은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살갗에 스며들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장 먼저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의 따스한 온기가 방 안의 냉기를 싹 날려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흰쌀밥 한 그릇과 손수 만든 김치, 혹은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가끔은 사치스러운 기분이 들 때면 미역국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간단했지만 그녀는 항상 직접 끓이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체력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는 익숙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작은 규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엉덩이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고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관절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병은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복권을 팔러 가기로 한 지하철역까지 매일 거의 2km를 걷는 것을 의무적인 물리치료 운동으로 여겼다. 아팠지만 그녀는 가야 했다. 한자리에만 있으면 정말 쓰러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역 입구 근처 작은 구석에 앉아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와 복권이 적힌 작은 판자를 펼쳐놓았다.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고요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시력이 나빠져 가끔은 복권 구매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아 복권을 몇 장 사려는지 알아듣기 위해 애써야 했다. 매일 그녀를 조용히 공격하는 육체적 원인들이었다. 자연적인 노화, 장기 쇠퇴, 그리고 부족한 식사로 인한 영양실조의 위험. 그녀의 몸은 시간의 지도처럼 모든 혹독함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적은 무릎 통증이나 공복이 아니었다.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었다. 한국에는 잊히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고독사, 즉 괴로운 죽음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침묵과 망각 속에서 죽는 것. 순자도 그 두려움을 느낀다. 밤이 되면 다락방은 기묘하게 넓어지고 공포스러워진다.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귓가에 피가 쏠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짙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복권 판매 일은 그녀의 약이 되었다. 고독사,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도사리고 있는 우울증과의 침묵의 싸움이다. 나눠주는 복권, 감사합니다라는 말, 구매자의 덧없는 미소 하나하나, 비록 잠깐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잠이 들 위험에 처한 그녀의 뇌를 위한 작은 빗줄기이자 훈련이다. 날씨에 대한 짧은 대화일지라도 모든 짧은 대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극이 되어 그녀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임을 일깨워준다.
김순자와 그녀의 아들의 이야기는 사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다. 전통 문화와 냉혹한 현실의 교차점, 아니 충돌의 현장이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살면서 노인을 돌보고 존중하는 34대 가족 모델은 점차 핵가족 모델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지리적 거리는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인을 돌보는데 큰 간극을 만듭니다. 민준과 같은 아이들은 죄책감과 현실적인 압박감 사이에 갇힙니다. 순자와 같은 엄마들은 외로움과 뒤처진다는 느낌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낡은 가치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변화의 희생자입니다. 모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겪은 고통과 압박의 혼돈스러운 우주 속에서 때로는 복잡한 계산이나 거창한 계획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가장 메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그저 우연히 찾아옵니다. 김순자 씨에게 그 새싹은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이 지하철역에 자주 오는 미술 전공생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항상 어깨에 미술용품이 가득 든 커다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얼굴은 늘 약간 졸린 듯합니다. 그녀는 순자 씨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입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권을 사러 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 장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순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복권을 건네줄 때 할머니의 떨리는 손길을, 차가운 바람 부는 날 할머니의 야른 스웨터를, 바쁘게 움직이는 군중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멍한 눈을 보았습니다. 미대생의 마음은 예민하다. 수진은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추우시니 옷 좀 더 입으세요. 저녁 드셨어요? 질문들은 시작도 끝도 없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침묵에 익숙한 순자 할머니에게 그 말은 따뜻한 물방울처럼 마음속 얼음을 천천히 녹였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며칠 만에 처음 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수진이 졸업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은 할머니가 고등어 무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인생의 행운의 티켓이 그렇게 나타났다. 억만장자 복권에 당첨된 복권이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대학생 수진이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결말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아줌마가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던 중 갑자기 수진이 얼굴을 붉히고 기쁨에 붉어진 채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복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첨됐어요. 지난주에 할머니께 사드린 복권이 당첨됐어요. 순자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을 바라보고 다시 복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착한 소녀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축하해. 당첨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상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세를 내고 새 미술용품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큰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복권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금 실망했지만 친구들과 축하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정오가 다 되어 차가운 밥과 김치로 간단히 점심을 먹으려던 순간 수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두 친구도 함께였다. 수진의 손에는 돈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들려 있었다.
순자는 할머니의 작은 식탁 위에 뚝배기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인삼, 대추, 그리고 닭찜의 향이 가득했다. 삼계탕이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잘 드셔서 이렇게 끓였어요.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도록 도와드리려고요. 꼭 다 드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뜨거운 닭찜 냄비를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세 명의 젊고 밝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목이 메어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아들 집을 나서던 날 밤의 메마른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따스한 눈물이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 보살핌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상지였다. 돈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었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인삼달국은 그녀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차가웠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날부터 수진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녀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진정한 할머니, 가족 모두의 할머니로 보았다. 그들은 선택받은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주 현대적이지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자발적인 유대감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녀의 다락방을 방문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박한 물건들이었죠. 사진을 전공한 수진의 친구가 그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얼굴주름이 나이 드는 흔적이 아니라 깊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아름다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또 다른 친구는 종종 작은 기타를 가져와 그녀에게 맑은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이 방을 가득 채우며 으스스한 정적을 걷어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만들어주신 반찬 상자를 그녀에게 가져왔습니다. 햇살 좋은 날 근처 공원으로 그녀를 초대하여 나무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함께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추억, 그리고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가진 김순자였습니다. 치유는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다준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덕분에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점차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옅어졌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리지만 전보다 안정적이고 민첩해졌습니다. 더 자주 미소를 지었고 더 이상 억지스럽지 않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장래축계 마법 같은 연결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 뇌는 소화기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영양소 흡수를 돕고 면역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슬플 때는 배도 슬프다고 합니다. 순자 씨가 받은 사랑과 보살핌은 최고의 강장제였고 몸이 스스로 치유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 변화는 더욱 기적적이었습니다. 고독사, 즉 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삶의 기쁨과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삶은 블루존의 원칙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블루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녀는 매일 걸을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낍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권 판매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식단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인 부족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단순한 것들의 힘입니다. 그녀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은 더 큰 아파트나 거액의 연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인삼 달국 한 그릇, 그리고 공원 산책에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 할머니, 잘 지내세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은 의사가 처방하거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저 주어지는 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약입니다. 김순자의 치유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마지막 조각, 바로 아들 박민준의 깨달음의 여정이 없다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준의 삶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며칠 동안만 화가 나 있을 뿐 곧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작은 가족에게 집중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기다리던 빈 의자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애써 끓인 된장국은 그 익숙한 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마치 저류처럼 그의 일상의 피로와 분주함 아래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불면증은 심해지고 복통은 더 잦아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실 법한 옛 동네, 그곳들을 차로 돌아다녔다. 마치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운명이 그에게 우연한 만남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길 건너편 작은 공원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돌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한 소녀가 어머니의 목에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한 소년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밝고 환한 미소, 집에서 함께 있을 때만 본 그 미소였다. 어머니는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허리는 더 고다 보였다. 오후 햇살에 붉게 물든 얼굴. 어머니는 그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그 모습은 민준에게 충격 그 이상의 것이었다. 가슴에 주먹이 날아온 듯 숨이 막혔다. 모든 변명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이유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억누르려 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야 솟아올라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가 정의한 효도는 완전히 틀렸다. 그는 효도란 어머니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어머니가 살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을 숫자로 환산해 통장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침묵 속 편안한 방이 필요 없었다. 어머니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의 존재, 경청받고 이야기할 그의 존재였다. 그 낯선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해주는 일들은 아들인 그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들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는 낡은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순자는 아들을 보았지만 놀라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순자의 눈빛에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영화 속처럼 극적인 대사도, 진심 어린 사과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다. 어색함과 말문이 막히는 어색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작은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밥 먹었어? 결국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순자는 조용히 간단한 식사를 차려놓았다. 흰쌀밥,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국 한 그릇. 민주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먹었다. 계란국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은은하고 익숙한 맛이었다. 순자는 그렇게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순자도 거기에 앉아 아들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 침묵은 강력한 힘을 지녔다. 더 이상 그의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 때처럼 멀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침묵, 치유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사과했고 순자는 그를 용서했다. 당연히 김 여사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목적이 있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편안해지겠지만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예전의 압박감에 다시 갇히게 될 것이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집으로 오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방문했다. 단순히 안부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로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자신의 일과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수진이에 대해, 사진작가에 대해, 복권 판매대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복권 판매대까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우거나 빌린 방에 깜빡이는 전구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그가 이전에 어머니에게 주었던 돈봉투보다 100만 배는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순자와 그녀의 아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더 넓은 성찰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더 이상 부양할 만큼 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인간적인 공동체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와 수진의 가족처럼 선택받은 가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진과 같은 젊은이들은 바쁜 일정과 개인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소통을 통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노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로부터 귀중한 삶의 교훈, 따뜻함,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의미 있는 쌍방향 교류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공백이 있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흔들리는 곳에서도 인간의 사랑이 여전히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연결, 이타적인 보살핌은 붕괴 직전에 있는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의 김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복권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고 찬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거절당하는 침묵의 고통, 집에서 짐이 된다는 느낌에서 시작된 여정입니다. 매일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며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의 대박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은 얇은 종이에 인쇄된 것도 행운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박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따뜻한 인간의 진심 어린 연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권은 그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자 변명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진정한 목적지는 자존감과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매우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는 육체적 실, 정신적 실, 감정적 실, 그리고 사회적 연결 등 여러 튼튼한 실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 실들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테피스트리는 느슨해지고 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본래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영양소는 영양가 있는 식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매일 아침 삶의 목적,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느낌,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어떤 영약이 아니라 그 소중한 영양소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각자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조부모님, 부모님, 심지어 매일 보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민준이처럼 우리도 삶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효도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소중한 약은 거창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빠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라고 묻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점점 따뜻하고 밝아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미지로 끝납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이미지 말입니다. 가을 오후였지만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했던 아침처럼 춥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꿀처럼 따스한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길 전체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그 길 위에는 3명의 형체가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김순자 선생님이 계셨고 그 옆 한쪽에는 수진 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들 박민준이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애정 어린 눈빛과 다정한 사과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억지스럽지도 슬픔의 흔적도 없는 그 미소였습니다. 평화로움과 온전함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인간 정신의 강인한 생명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놀랍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